여수여중 친구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역사 선생님 박성완 선생님입니다. 지난 시간에 온라인 강의 첫 시간이었는데 어떻게 잘 학습해 보았나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 2차 시 문호를 개방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선생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역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과서 14페이지에서 15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지금 책상에 딱 앞에 앉아서 바른 자세로 그리고 집중해서 이 학습 영상을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학습 목표를 같이 따라 읽고 본격적인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첫째, 강화도 조약의 체결 과정과 그 성격을 발표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2차 시 오늘 수업 시간에 가장 중요하게 배울 개념은 바로 이 강화도 조약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병인양요, 신민양요 할 때 프랑스 군대와 미국 군대가 어디로 쳐들어왔었죠? 네, 맞아요. 강화도로 바로 쳐들어왔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본과 최초의 근대적 조약을 맺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강화도라는 장소였습니다. 강화도 조약이 우리 역사적으로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째, 서양 열강과의 수교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고 나서 이제 차례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등 이제 조선은 서양의 여러 나라들과 수교, 다시 말해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한 조약 과정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흥선대원군의 집권기를 잠깐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863년에 고종이 어린 나이로 즉위를 하게 되자 그의 아버지였던 흥선대원군이 고종을 대신해서 정치를 주도하였다고 우리 배웠었죠? 특히 대원군은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를 거치면서 서양 세력과의 통상을 거부하는, 이걸 뭐라고 그런다 했죠, 여러분? 네, 맞아요.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대원군의 이러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잘 보여주는 유물이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 뭐가 있었죠? 네, 맞아요. 전국에 세운 척화비라는 비석이 있었습니다. 다들 잘 기억나시죠? 하지만 때는 어느덧 1873년이 되었어요. 이제 고종이 나이가 20살이 넘어가는 시점이죠. 성인이 되는 시기입니다. 아들이 다 컸는데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이 아들한테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원군은 자연스럽게 권력에서 밀려나가고 고종이 직접 정치를 주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고종은 자신의 아내였던 민비의 가족들과 친척들의 도움을 받아 정치를 이끌어 나가게 되는데 이들 민씨 세력들이 대원군을 대신해서 권력을 잡게 되는 것이죠. 자, 한편 이 시기에는 이제는 서양과 수교를 거부하지 말고 서양의 문물과 제도를 받아들이자는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통상개화론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통상개화론자들이 서서히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대원군 시기에는 우리가 앞서 살펴봤다시피 통상수교 거부 정책으로 인해서 이런 통상개화론자들의 목소리가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당연히 외국과의 세력 접촉을 거부하니까 이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작을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이제 시대가 변했어요. 대원군이 권력에서 밀려나가고 새로운 민씨 세력이 정권을 잡았다고 선생님 방금 설명을 했었죠? 이렇게 정권이 교체된 이 시점을 이용을 하여 통상개화론자들이 더욱더 서양의 문물과 제도를 받아들이자는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러한 통상개화론자들은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면 박규수, 오경석, 그리고 유홍기,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통상개화론자들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본격적인 오늘의 학습 주제인 강화도 조약의 체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서양의 문물과 제도를 받아들여서 정치적, 군사적인 개혁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메이지 유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메이지 유신에 성공한 일본의 다음 타겟은 바로 옆에 있는 나라 우리 조선이었습니다. 1875년 일본은 운요호라는 배를 이끌고 우리 강화도에 와서 한포 사격을 가하고 우리 조선 사람들을 공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조선군도 이에 맞서서 운요호를 공격하기 시작을 했는데 일본군은 이로 인해 철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운요호 사건은 일종의 해프닝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1876년 4월에
일본은 이 운요 사건을 구실로 다시 한번 우리 강화도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일본의 강화도 공격과 일본의 강압적인 태도로 우리는 일본과 근대적인 조약을 맺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배울 학습 주제인 강화도 조약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강화도 지도인데 1875년에 일본은 운요라는 배를 이끌고 우리 이 강화도까지 올라와서, 이거 영종도라는 섬이 보이시나요? 영종도에 상륙해서 이 영종도에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이것이 운요 사건이고, 그 다음에 1876년에 이 운요 사건을 구실로 삼아 다시 한번 우리 조선에 통상 요구를 하고 조약을 맺을 것을 강요를 하니, 이로 인해 맺어진 일본과의 최초적 근대적 조약이 바로 강화도 조약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일본과 맺은 강화도 조약의 각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주세요. 네, 여러분, 이것이 강화도 조약의 각 조항들인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과서 14페이지 하단 부분에 이 내용이 똑같이 나와 있으니 같이 펴놓고 참고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제1조를 선생님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자, 제1조. 조선은 자주국이며 일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여러분, 보통 외교적으로 이렇게 큰 조약을 맺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제1조는 정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일본은 우리 조선을 강제로 개항시킬 목적으로 우리에게 접근했다고 방금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죠? 하지만 오히려 제1조에 일본은 우리 조선을 자주국이라고 더 높여주고 있네요. 이 조항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1조에는 숨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일본은 우리 조선을 진짜 자주국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 조선은 청나라와 긴밀한 관계였기 때문에 조선을 자주국이라고 표현을 해줌으로써 조선과 청나라의 이러한 전통적인 관계를 끊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쓴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선은 어떤 나라의 간섭도 받지 않는 자주국이다, 이런 표현을 쓴 것으로 우리는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제4조도 한번 보실까요? 제4조. 조선국 정부는 부산 외 두 곳의 항구를 추가적으로 더 열도록 한다 라는 조항이 담겨져 있습니다. 부산은 그 전에 조선시대 때 기존부터 일본과 교류를 할 수 있는 개항장이었고, 지금 일본은 이 부산 외에 두 가지 항구를 추가적으로 개항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항구는 인천 그리고 원산이 되겠습니다. 7조도 읽어볼게요. 제7조. 일본국 항해자가 조선국의 해안을 자유롭게 침략하도록 허가한다 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죠. 여러분, 일본이 마음대로 우리 조선의 바닷가를 막 침략하고 막 우리 조선 해안가에 상륙을 해서 군사기지를 세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은 우리의 주권을 침해받는 행위이죠. 따라서 제7조를 통해 봤을 때 이 조약은 굉장히 불평등한 조약이다 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10조도 읽어볼게요. 제10조. 일본국 국민이 조선국 항국에서 죄를 지은 것이 조선국 국민에 관계되는 사건일 때는 모두 일본국 관원이 심판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10조가 강화도 조약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불평등한 요소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외국인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질렀는데,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당연히 누구의 재판을 받아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나라의 법에 적용되는 우리나라 재판을 받아야지 정상이겠죠. 하지만 지금 이 10조는 만약에 일본국 국민이, 일본인이 여기 개항장으로 표시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 일본인은 우리 조선의 재판을 받지 않고 일본국 본국의 재판을 받는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10조와 같은 말을 조금 어려운 말로 치외법권이라는 말을 써요. 이 치외법권을 인정한 이 강화도 조약은 불평등 조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앞에 PPT로 넘어가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1876년 4월에 우리 조선은 일본과 근대적 조약인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되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몇 개의 부속 조약을 더 체결을 하게 됩니다. 이 부속 조약의 내용을 몇 개 살펴보면, 개항장 내에서 일본 화폐를 유통하는 것을 허가해주고 양곡의 무제한 유출을 허용을 합니다. 또한 일본 수출입 상품에 대한 무관세, 관세가 없으면 우리한테는 손해겠죠. 무관세 원칙을 적용을 해서 이 강화도 조약을 통해 일본은 우리 조선의 경제적 침략을 강화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학습 주제인
서양 열강과의 수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화도 조약 이후에 우리 조선은 일본의 이런 불평등한 조약을 조금 더 개정하고, 그리고 일본의 개화 상태가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 수신사라는 일종의 사절단을 일본에 파견을 하게 됩니다. 이때 제2차 수신사로 파견을 갔던 사람이 김홍집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김홍집은 일본에 가서 당시 청나라의 외교관이었던 황준센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황준센이 지은 조선책략이라는 책을 조선에 가지고 오게 됩니다. 여러분, 잠깐만 생각을 해볼게요. 당시 중국 청나라는 북쪽에 있던 러시아랑 세력 다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황준센은 중국 청나라의 관리라고 그랬었잖아요. 황준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동아시아에서 가장 시급한 일이 점점 몸집이 커지는 이 러시아를 견제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따라서 황준센이 지은 이 조선책략이라는 책에서도 조선이 이러한 동아시아의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러시아를 견제하는 게 가장 시급한 일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조선책략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교과서 15페이지에 있는 조선책략의 본문 내용이에요. 선생님이 읽어볼게요. 자, 오늘날 조선이 세워야 할 책략으로, 그래서 조선책략 이렇게 지었나봐요. 조선을 세워야 할 책략으로, 아까 황준센은 청나라의 관리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점점 커지는, 몸집이 커지는 러시아를 견제를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이 세워야 할 책략으로는 러시아를 막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없다. 그럼 이런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조선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황준센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는 책략은 무엇인가? 중국과 친하고, 청나라랑 친하고, 일본과 맺고, 우리는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었죠. 그리고 니은과 이어짐으로써 자강을 공부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 니은에 들어갈 국가는 미국. 갑자기 뜬금없이 황준센은 저 멀리 대서양 국가인 미국을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과 조선이 수교를 할 것을, 다시 말해 미국과 조약을 맺을 것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선 책략에 영향을 받아 우리 말미에 미국과 연합을 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조선 책략에 영향을 받아 우리 조선은 1882년에 미국과 수교를 하게 되니 이것을 조미수호 통상조약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882년 조미수호 통상조약. 자, 배경. 김홍집이 가져온 조선 책략에 영향을 받았고 청나라의 알선으로 조선과 미국이 조약을 체결을 하게 되었다. 자, 내용을 봐볼까요? 조미수호 통상조약은 우리 앞서 일본과 맺었던 강화도 조약과 달리 관세권이 설정이 되었어요. 선생님, 그럼 좋은 거네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만 시해법권과 최혜국 대우 조항을 포함한 여전히 불평등한 조약이 바로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려운 말이 하나 나왔죠? 최혜국 대우. 선생님이 최혜국 대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최혜국 대우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한 나라가 어떤 외국에 부여하고 있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조약 상대국에도 인정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조선이 나중에 다른 나라랑 또 다른 조약을 맺을 때, 그때 지금 미국과 맺은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보다 더 좋은 조건의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그것을 미국에게 따로 이야기를 해주지 않아도 자동으로 그 좋은 조건이 미국에도 적용이 된다는 것이 바로 최혜국 대우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불평등한 내용인 것이죠. 이렇게 미국과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1882년에 맺고 난 이후 조선은 차례로 영국, 독일, 그리고 러시아, 프랑스, 그리고 등등 여러 나라랑 조약을 맺고 수교를 하게 되고, 이렇게 외국 여러 나라랑 조약을 맺게 되면서 조선이 이제 더 이상 중국 중심의 전통적 질서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세계의 무대에 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선생님이랑 학습한 내용을 간단하게 빈칸을 채우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박규수, 오경석 이런 사람들을 뭐라 부른다 그랬죠? 네, 맞아요. 바로 통상개화론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대원군이 권력에서 밀려나고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하고 나서부터는 이러한 통상개화론자들의 목소리가 서서히 커지고 있었다라는 개념을 살펴보았고요. 이러한 일환으로 1876년에
일본과 최초의 근대적 조약을 맺게 되니 그것이 바로 강화도 조약이 되겠습니다. 강화도 조약의 배경은 1년 전 일본이 운요호라는 배를 이끌고 와서 우리 강화도에서 한포 시위를 했었잖아요. 이러한 운요호 사건을 빌미로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었고요. 이 강화도 조약의 의의는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평등했나요? 불평등했나요? 여러분 7조 해안 측량권, 제10조 치외법권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강화도 조약은 불평등한 조약이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로는 서양 열강과의 수교도 살펴보았습니다. 강화도 조약 이후에 우리는 여러 서양의 나라들과 조약을 맺게 되는데 첫 번째로 1882년에 조미수 통상조약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미국과 맺은 조미수 통상조약은 관세권이 인정되었지만 여전히 치외법권을 인정을 하고 있었고, 선생님 무슨 대우라고 그랬죠 여러분? 예, 최혜국 대우. 다른 나라랑 조약을 맺었을 때 좋은 조건이면 나중에 우리나라도 인정을 해준다는 이런 최혜국 대우를 규정한 여전히 불평등한 조약이 되겠습니다. 미국과 조약을 맺고 난 이후에 영국, 독일, 러시아, 프랑스 등과도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였고 점점 우리 조선은 열강, 이 열강이란 말은 서양의 여러 나라들을 의미를 해요. 이 열강의 침입이 서서히 가속화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오늘 학습할 내용이 모두 끝났습니다. 어떻게 잘 배운 것 같나요? 여러분, 선생님 지난 영상에서는 말 안 했었는데 혹시 영상을 듣다가 질문 내용이나 궁금한 점 있으면 영상방 밑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선생님이 댓글을 확인하고 친절하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끝나면 구글 클래스룸 퀴즈 과제방에 들어가서 퀴즈 과제를 꼭 풀어주세요. 선생님이 퀴즈 과제를 확인하고 여러분이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